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너무 초반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실제로 토론하려고 했던 논제들을 많이 짚지 못했는데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법안 얘기인데요. 최근에 속전속결로 통과를 했는데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4년까지 그 기간을 보장을 하고 또 임대료도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들이 전세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냐,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너무 과도한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 임대차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4년간 집값이 한 5억 가던 집이 10억이 됐습니다. 5억일 때는 3억의 전세를 줬습니다. 5억일 때는. 근데 그 집이 10억으로 올라가니까 이 3억 받았던 전세값을 더 올려받고 싶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한 1년간 계속 전세값이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값도 뛰고 전세값도 뛰는 현상이 3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89년 경실련이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하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그 타임이 전세값하고 집값이 같이 뛸 때 그걸 지금 도입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도입한 게 아니고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작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한제는 신고가 충분히 쌓여야 5%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증금 의무 보증제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예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임대차 3법이 그냥 급행으로 통과돼 버린 거예요. 지금 임대차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란을 아주 자초해 놓은 거죠. 근데 무슨 근거로 임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혼란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연말까지 전세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지만 우리 조사로는 50%가 올랐고, 평균. 그리고 강남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북도 오르고 수도권까지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집주인은 더 높은 값으로 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인데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혼란이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매매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건 30년 만에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값이 뛰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전세값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반해서 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동반해서 뛰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종 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80년대 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2000 아니, 언제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전세가가 먼저 상승하고 나서 매매가가 상승한데 언제냐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2000년 초반에는 그다음에 2014년, 15년 이 무렵에 집값이 뛸 때요. 그때 본격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뛰니까 전세가도 가파르게 2014년, 등달았다고 나갔어요. 15년에는 떨어졌어요, 집값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떨어졌었고요. 2014년 정도까지 좀 바닥을 다지다가 하반기부터 올라갔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빈대 집사로 정책 이후죠. 그때 전세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거 집값 왜 오르고 3년 후에 그래서- 전세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 매매가 네네. 이게 통계를 보면요. 동시에 말씀하시면 안 제가 되고요. 그래프를 사실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저는 뭐 어제 바로 그려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최근에 집값 상승률하고 전세값 상승률을 보면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뛰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되게 계속 집값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만 전세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이 통계상으로는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국면이고요. 자, 이제 전세 3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꾸로 이것 때문에 전세 3법 때문에 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처럼 저는 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혼란감을 또 실제로 불안감을 나타나고 있는 자극할 수 있다는 현상이니까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니 경실련은 뭐 누구보다 어디서보다 이 전월세 3법을 좀 제대로 통과시키는 걸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에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기본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지금 빠졌다니까요. 혼란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하나는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서 지금 바로 하면 될 것을 왜 내년 1년 후로 미뤘는지 저도 진짜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게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마련인데 왜 그건 뒤늦게 미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입법 과정에서 다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래통합당의 얼마 전에 뭐 윤희숙 의원이 마치 전세 기간을 늘리면은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통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그 3조 호황도 있었고 올림픽이라는 계기도 있고 해서 가계소득이 3년 만에 65%가 늘어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득은 늘어났는데 중산층이 바라는 수준의 그런 주거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합니다. 그 흐름이 몇 년 동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89년 말에 1+1 그러니까 기존 전세 기간이 1년이었다가 다시 1년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삼는 2년 계약이 이제 그때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89년 12월하고 90년 1월 딱 2달 정도 집값 전세가가 약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그 90년 2월부터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 여파로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서민들이 전세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더 눌러앉으면서 91년 4월부터는 매매가도 따라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미래통합당에서 이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통계를 충분히 알 만한 경제학자 출신인 분이 나와서 이게 1+1로 했더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를 상당히 왜곡하는 사람들이 오인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게 설득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대통령도 통계를 얘기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통계는 결국 국민들의 체감과 얼만큼 일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에 과연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전세 시장이 과연 안정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가파른 상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값을 포함해서 전세 가격에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우리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과연 서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서울시의 전세가가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승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안정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이미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시장에 전세에 대한 매물들이 없는 지역들이 속속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 주거 환경이 좋다고 하는 아파트에는 이미 반전세 혹은 월세대로 전환되고 있는 곳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좋은 임대차 3법을 마련해서 우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줬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권의 지지율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야말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과 제도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한 야당과 꼼꼼히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그 당시 통과했던 당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감이 찬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 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 선의에 대한 측면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까지 3일, 4일 만에 통과가 되고 나서 시장에 대혼란이 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 무언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이 문제를 그 이전의 사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정부가
국토부 혹은 기재부 혹은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또 다른 추가 보완 대책을 내는 것과는 정반대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탄생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나타난 부작용이 선대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급등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네.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시장이 정반대로 가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대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더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오히려 제가 더 사실은 큽니다. 이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상임위 구성 과정도 그랬고 이제 의장단 구성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미래통합당 내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제 안을 미래통합당 그 의원총회에서 4번이나 별 이유 없이 이렇게 거부를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추경을 4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상임위원장이 없으면 법상 추경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코로나 상황에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협의가 안 돼서 결국 단독 처리를 임대차 3법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국회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야 간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충분히 상임위를 함께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논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말씀도 드렸고 호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잘 협의가 안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여당이 좀 책임이 더 있다고 뭐 보신다면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31년 만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뭐 저도 사실은 전월세를 사는데요.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제도의 이번에 개편과 이 임대차 3법이 두 개가 이제 쌍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서민 주거를 어떻게 이제 실현할 거냐라는 방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집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 부동산 가격도 뛰고 그리고 이제 서민 주거의 질도 좋지 않아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세트 정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월세 상한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갱신권, 그다음에 신고제 이런 것들을 이제 31년 만에 사실 획기적인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김원동 본부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좀 더 촘촘하게 논의를 했더라면 참 하는 아쉬움은 저도 뭐 동감이라고 저하고 말씀을 논의가 드리고 필요한 게 싶고요. 아니고 예. 우리 전세 제도를 기왕에 존속시킬 거면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맡깁니다. 그럼 그 맡긴 돈을 한 푼도 떼이지 않고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지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가 집을 500채, 600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되면 500~600명의 세입자가 다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피해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거나 보증금을 맡기는 사람은 집이 없는 분은 자기가 맡긴 돈을 한 푼도 떼이지 않고 돌려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의무 보증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그거부터 해결을 해주는 것이 그 남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을 위한 일이지 다른 조치보다 그게 가장 1번이다. 근데 그건 아예 제대로 처리도 안 됐고 임대사업자조차도 그것을 1년간 유예를 해준다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기다가 또 세입자 보고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런 잘못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전세는커녕 매달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 정도 됩니다. 월세 걱정, 월세 낼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도 못 내는 지금 코로나에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줄고 월세 마련도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주거급여를 주는 게 가구당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월세를 얻어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그런 것들부터 네.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 이번에 통과시킨 그 임대차 관련 법안들에 법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조치들이 빠져 있다.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 예를 들어서 네. 강남에 네. 10억짜리 전세를 네. 살고 있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이. 근데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네. 안 자, 됩니다. 그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도를 시급하게 좀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열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주거복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이 훨씬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공주택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뭐 심지어는 30몇 %까지 있는 나라들이 많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뭐 저희들 이번 8.4 대책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욱 이제 주거복지를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더 책임 있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세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일종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집하는 방식이 갭 투자였단 말입니다.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세의 이 물량에 대해서 변동이 사실 어려운 게 여러 채에 대해서 다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갭 투자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다 현금으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혼란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약간의 이제 불일치하는 현상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번 제도가 법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월세 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가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1분만 좀 간단하게 계속 좀 길게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1분만 좀 쓰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전월세 3법은 뭐 단장님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3법이 통과된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온갖 가정법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집값이 뛰고 뭐 전월세 가격을 부추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승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일시적으로 그리고 전세가가 좀 앙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 같은 나라들 이런 제도들 다 이미 도입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으면 우리 지금 2+2 하잖아요. 거기엔 기본이 4+4입니다. 그만큼 4년을 기본 보장해주고 더 청구하면은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세입자에게도 주고요. 저희가 그 OECD 국가들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임차인의 지위가 꼴찌에서 5번째 수준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임차인의 지위를 그나마 좀 이렇게 강화해주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건데요. 이걸 자꾸 뭐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한 제도인 것처럼 그리고 임차인 오히려 전세값, 월세값을 올리는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좀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병민 의원께서 잠깐 반론하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자칫 이렇게만 잘못 끝내면 안 오해를 될 하게 것 같아서. 되면 네. 뭔가 정치권 혹은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선동적인 가짜 뉴스 때문에 시장의 전세값이 폭등하지도 않는데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전세가 폭등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일시적인 있지는 현상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영구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신혼부부 결혼 등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를 들어가지 못해서 발에 동동 구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과연 이 문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 전세가 안정돼서 누구나 편안하게 오랜 기간 전세를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겠는가? 올라가 있는 전세값이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급등해서 올라가 있는 전세 혹은 품귀돼서 사라져버리고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된 그런 이런 매물들이 다시 전세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건지. 두 번째로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다주택은 보통 갭 투자를 통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금들을 돌려주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을 하지 말고 다 팔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규제할 거니까 내년 5월 달까지는 다 팔라는 거죠. 하나 둘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팔면 그 매물은 누가 소비합니까? 지금 1주택자가 살고 싶은 집을 바탕으로 살게 되면 결국 그 집을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내 집 마련에 뛰어들고 있는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근데 자꾸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부정한 채로 이 정책의 효과성이 분명하게 언젠가 나타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3년의 기간으로 보여줬던 현재를 보고 현재의 임대차 3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효과를 예측해 봤을 때 최소한의 실리조차 무너졌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네, 가지 저희가 하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네, 왜 하느냐면 네, 짧게 하세요 그러면. 네.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고 5억일 때 3억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된 집값을 5억으로 다시 낮춰야 임대료가 3억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집값은 그대로 놔두고 임대료가 자꾸 안정됐다고 하는 건 임대 시장이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임대료가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